안녕하세요. 저는 3살 된 딸 은정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은정이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고 말귀를 알아먹으면서 조금씩 대화가 되는데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될 정도로 너무 은정이가 예쁘고 이 아이로 인해 행복합니다. 조금만 솔직히 말하자면 행복하지만 참 힘들어요. 저는 아이를 육아함과 동시에 인터넷 쇼핑몰을 열어 일하고 있는 사업자이거든요. 아이를 돌보랴 쇼핑몰 업무를 하랴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바쁘답니다. 그래도 항상 제 편이 되어주는 제 남편과 저만 보면 그저 웃어주는 우리 예쁜 딸 은정이 덕에 힘들어도 이게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곤 해요. 지금은 이렇게 제 일을 하며 나름 행복하게 살지만 사실 제가 이렇게 진짜 행복을 느끼며 산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떤 사람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고 괴로웠거든요. 그 사람은 바로 저의 대학교 동창 박고은인데요. 박고은이라는 대학교 동창과 특별한 인연이 되었지만 그 인연이 악연으로 변한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릴까 해요. 말주변이나 글솜씨가 없어서 재밌게 써질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사연을 듣기 위해 투자한 여러분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저와 고은이는 대학교 다닐 때 동아리에서 만났습니다. 고은이는 경제학과, 저는 산업디자인학과로 과는 달랐지만 동아리 모임에서 만나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었던 사이였어요. 고은이와 저는 성격이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말을 할 때 많이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내뱉는 성격인데 고은이는 남의 기분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은 바로바로 해야만 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옷을 입을 때 평범하고 편한 것을 더 선호했던 반면 고은이는 항상 불편하더라도 남들의 눈에 예쁘게 보이는 옷만 입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고은이는 인기도 많고 주변에 남자친구도 많이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대학교 생활 내내 애인이 없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저와 고은이는 말투부터 옷 입는 습관까지 달랐기에 동아리 활동을 했어도 엄청 친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졸업하고 고은이는 대기업에 취업했다고 들었고 저는 집 근처의 중소기업에 취업하며 그 뒤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어요. 저의 첫 회사 생활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일 실수해서 혼나기 일쑤였는데 그때마다 저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시는 과장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과장님은 저보다 7살이 많고 이름은 박은호였는데 우리는 회사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 외에도 사적인 이야기도 나누면서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서로가 서로에게 이성적인 호감까지 생겼고 그 뒤로 6년 동안 사귀다가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보니 제 남편의 여동생이 바로 저의 대학교 동창 박고은이더라고요. 연애할 때 여동생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여동생에 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고 사진조차 본 적이 없어서 여동생이 제 동창 박고은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뒤로 저는 고은이와 종종 만나게 되었어요. 고은이는 서울에서 살며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간간히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수익이 꽤 높아 보였어요. 대기업에 주식 투자까지 하며 돈을 많이 벌어서인지 말과 행동에 여유가 있어 보이고 옷도 명품만 입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학교 다닐 때처럼 여전히 하고 싶은 말은 반드시 해야만 하더군요. 상견례 때도 저는 열심히 알아보고 제 기준에서 좋은 식당을 골라 예약했지만 남들은 인당 10만 원은 되는 식당에서 상견례를 한다는데 너무 싸구려라는 등의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하였습니다. 고은이가 이런 식으로 저를 은근히 무시할 때마다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지만 그때마다 남편이 고은이에게 크게 화를 내주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저의 결혼식 날이 되었어요. 저는 원래 예쁜 것보다는 편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사진을 찍는 것도 정말 싫어했으며 결혼식은 허례허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쁜 드레스나 사진이 잘 나오는 웨딩홀보다는 저를 축하해주러 오신 하객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수 있도록 뷔페가 어떤지를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결혼식장을 골랐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남편과 사진을 찍고 있는데 주인공인 저보다 더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신부 화장급으로 화장을 한 고은이가 들어오더라고요. 가족들도 사진을 찍기에 예쁘게 보이고 싶었나 보다고 생각하며 마저 사진을 찍고 있는데 고은이가 자꾸 옆에서 저를 위아래로 기분 나쁘게 훑어보았습니다. 고은이의 행동이 거슬려서 왜 그렇게 위아래로 쳐다보냐고 했더니 드레스가 너무 싼 티가 난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 고은이의 말에 남편은 우리가 고른 거니 그딴 소리 하려면 그냥 나가라고 하며 화를 냈습니다. 고은이는 남편의 말에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돈이 없어서 이런 곳을 예약하고 좋은 드레스도 못 입었냐며 저희를 무시해댔습니다. 남편은 그런 고은이에게 크게 화를 내려고 했지만 그때 하객들이 오는 바람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결혼 사진을 찍을 때도 고은이가 제 뒤에 딱 달라붙어 서 있는데 나중에 사진을 보니 제가 신부인지 아니면 고은이가 신부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결혼식 날 고은이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에 거슬리고 짜증이 났지만 새 출발을 하는 좋은 날을 망치고 싶지는 않아서 그냥 꾹 참고 조용히 있었어요. 이렇게 어이없고 황당한 저의 결혼식이 마쳐지고 고은이는 이제 대학교 동창에서 아가씨가 되었답니다. 아가씨가 된 고은이는 제가 신혼여행을 마치고 오자마자 신우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신혼여행 후 친정에 먼저 가서 인사를 드리고 다음날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댁에 갔더니 아가씨가 시부모님 옆에서 팔짱을 딱 꼬고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러든 말든 신경을 쓰지 않고 시부모님께 절을 하고 앉아 있는데 시부모님이 말씀하시기도 전에 아가씨가 왜 신혼여행 가서 자기한테 전화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우리는 신혼여행지에 도착해서 시부모님께 먼저 전화드리고 여행 중간중간에도 전화를 드렸는데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시부모님한테만 전화하는 게 아니라 신우한테도 전화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저를 혼내듯이 이야기하더군요. 남편은 그런 아가씨에게 둘이 대학교 동창의 나이는 같아도 본인이 윗사람임을 강조하며 새언니라고 부르고 말 똑바로 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말에 아가씨는 화가 나서 방으로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게 들어간 아가씨는 다음날 저희가 신혼집으로 갈 때까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학교 다닐 때도 아가씨가 성격이 보통은 아니었지만 그때보다 더 아나모인이 된 것 같았고 최대한 아가씨와 부딪히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신혼여행을 마친 후 저와 남편은 회사에 복귀해서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자꾸 피곤하고 몸이 이상해서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았는데 제게 아기가 찾아왔어요. 그렇지 않아도 저는 아기를 빨리 갖고 싶었는데 아기가 선물처럼 바로 와주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산부인과에서 임신을 확인한 후부터 속이 너무 안 좋기 시작했어요. 정말 제 의지와 상관없이 수시로 헛구역질을 하고 음식을 생각만 해도 울렁거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종일 아무것도 못 먹고 심지어 물에서도 비린내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임신을 했지만 살이 쭉쭉 빠지기 시작했고 너무 힘들어서 회사를 관두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지금 회사는 복지가 좋지는 않았고 야근은 필수인 상황이라 아기를 낳고 나서 계속 다니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입덧을 핑계로 회사를 관두게 되었는데 관둔 후에는 입덧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혼자 회사에 다니는 남편에게 미안했지만 남편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집에서 푹 쉬고 아기를 잘 키우는 데만 전념하라고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이 편하게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내조하며 매일 출근 시간에 같이 일어나 아침밥을 차려주고 퇴근하고 오면 맛있는 저녁상을 차려주었답니다. 그렇게 집에서 태교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가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요새 집에서 쉬고 있다며?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먹고 살아서 참 편하겠어. 부럽다. 집에 있으니 편하긴 해도 육아 공부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하느라 은근히 바쁘네. 넌 잘 지내지? 너? 어디서 아가씨한테 너라고 그래? 괜히 우리 엄마 앞에서 나한테 너라고 했다가 호칭 제대로 안 붙인다고 혼나지 말고 나한테 꼬박꼬박 존댓말 쓰고 아가씨라고 불러. 새언니가 혼날까봐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야. 그리고 집에 있겠다고 너무 퍼져만 있지 말고 옷도 좀 예쁘게 차려입고 있어. 나는 결혼하고 아기 가졌다고 회사 관두고 집에서 목이 늘어난 티셔츠에 김치국물 묻은 옷 입고 있는 여자들 너무 한심해. 아기 가졌다고 관리 안 하고 집에만 있으면 안 돼. 새언니, 혹시 그러는 거 아니지? 그러다 우리 오빠 바람나. 조심해. 이보세요, 아가씨. 그때 남편도 말했듯이 내가 아가씨보다 더 서열이 높은 거 알죠? 아가씨도 이제 나한테 꼬박꼬박 존댓말 쓰세요. 알겠어요? 그리고 내가 집에서 목이 늘어난 티셔츠를 입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혼해도 내가 하고 바람을 피워도 내 남편이고 네 남편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이딴 소리 할 거면 다시는 전화하지 마. 끊습니다. 아가씨. 아가씨와 전화를 끊고 제 모습을 거울로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푸석한 얼굴에 목이 늘어나고 김치국물이 묻은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 저 자신이 참 미련해 보였어요. 아가씨 말이 아예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우울해하고 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은 점심시간만 되면 집에서 혼자 밥을 챙겨 먹는지 확인하는 전화를 했거든요. 우울한 제 목소리에 남편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고 저는 방금 아가씨와 통화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남편은 아주 크게 화를 내며 걔는 원래 말을 그딴 식으로 하는 애니까 너무 마음 깊이 듣지 말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임산부가 자기 몸 챙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냐면서 그딴 말 신경 쓰지 말고 살이 많이 쪄도 되니까 생각나는 음식 다 먹고 마음 편히 지내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 모르겠네요. 그 뒤로도 남편은 저에게 너무 잘해주었고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이 행복한 신혼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행복에 겨운 나날들이 흘러 임신 7개월쯤 되었을 때 결혼 후 첫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원래는 남편이 반차를 쓰고 오후에 출발하려고 했으나 그날따라 회사에 일이 많아 늦게 퇴근을 했어요. 그래서 명절 연휴 첫째 날 새벽에 출발해서 오전 8시 정도에 시댁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댁에는 시부모님과 아가씨가 아침을 먹고 치우고 있었어요. 아가씨는 저를 보자마자 며느리로 처음 맞이하는 명절인데 전날 와서 시부모님과 장을 보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내가 시댁 근처에서 살면 그렇게 하겠지만 차로 2시간이나 걸리는 거리이고 어제는 남편이 회사에서 늦게 끝나서 바로 출발을 못했어. 너는 어제 온 거야? 너? 지금 아가씨한테 너?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전에는 우리가 친구였어도 지금은 신우관계야. 그러니까 나한테 존댓말 써.
그리고 차로 2시간이나 걸리니까 어제 너 혼자서라도 미리 왔었어야지. 우리 엄마가 어제 혼자 장을 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건 그래. 이건 고은이 말이 맞아. 이제 둘이 서로 존댓말 꼬박꼬박 쓰고 이제 희정이 너는 우리 집 며느리가 되었으니 명절 전에 우리 집으로 와서 같이 장도 보고 하자꾸나. 우리 집은 제사를 엄청 중요시하는 집안이거든. 그래서 장도 일주일 전부터 보고 난단다. 너에게 일주일 전부터 오라는 소리는 하지 않을 테니 하루 전에는 혼자서라도 꼭 오너라.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는 거야? 그럼 명절 장을 보러 안 사람 혼자 여기에 오라고? 그것도 임신한 사람한테? 그리고 박고은, 너도 이제 새언니한테 존댓말 제대로 써. 너도 존댓말을 안 쓰면서 왜 새언니한테는 자꾸 존댓말을 하라고 해? 네가 먼저 해, 네가. 짐을 챙기느라 잠도 얼마 못 자고 새벽부터 달려서 왔건만 시어머니와 아가씨는 제게 오느라 고생했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없이 타박하느라 바빴습니다. 하지만 제가 화를 낼 겨를도 없이 남편이 먼저 두 모녀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주고 잘 막아주어서 참 고마웠어요. 저는 간단히 아침을 먹고 바로 차례상에 올릴 음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임신했으니 거실에 앉아서 부침개를 부치라고 하셨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나물을 준비하셨어요. 남편은 시댁 화장실에 세면대가 막혀서 수리하느라 바빴고 아가씨는 어젯밤 늦게 도착해서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부침개를 부친 지 1시간 정도가 되었어요. 이제 제법 배가 나와서 그런지 앉아있는데도 허리가 너무 아프고 점점 힘들더라고요. 제가 너무 힘들어하자 남편이 저한테 방에 들어가서 누워있으라고 하며 직접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직 낯선 시댁에서 혼자 방에 들어가 있는 것도 불편해서 남편 옆에 앉아 잠시 다리를 펴고 벽에 등을 대고 쉬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아가씨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가씨는 어떻게 이제 막 결혼한 사람이 첫 명절에 와서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남편한테 부침개를 부치게 하냐고 뭐라고 했어요. 아가씨가 하는 말을 들은 시어머니도 옆에 와서 한 소리 거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두 모녀의 상화에 아픈 허리를 붙잡고 남편과 둘이서 부침개를 부쳤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은 쉬고 저 혼자 부침개를 부치는 것을 바라는 것 같았지만 남편이 완강하게 자신이 부치겠다고 하니 별다른 소리를 하지 못하고 옆에서 우물쭈물하다가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혼자서 할 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남편과 같이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 재밌기도 하고 그리 힘들지도 않더군요. 생각보다 부침개를 부치는 일이 일찍 끝났고 같이 뒷정리를 하는데 아가씨가 벌써 오후 1시라며 배고프다고 하였습니다. 아가씨가 제게 밥상을 차리라고 해서 남편이 마저 뒷정리하고 저는 부엌에 들어가 반찬거리를 꺼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부침개를 부칠 동안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과 해물탕을 끓여 놓으셨더라고요. 수저를 놓고 찌개를 놓고 밥을 푼 다음에 시아버지와 아가씨를 불러서 다 같이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갈비찜을 원래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는데 어머니의 갈비찜은 참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고기를 먹고 있는데 아가씨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새언니, 살쪘네. 얼굴이 아주 달덩이야, 달덩이. 몸도 불어서 굴러가겠어. 새언니 입덧해서 밥 못 먹는다더니 숨 뻥이었네. 내가 같은 여자로서 이야기하는데 임신했다고 막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자들이 임신하고 출산하면 다들 예전 몸매 못 찾고 항아리 몸매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갈비찜 같은 고기류 말고 나물 같은 거 많이 먹으면서 관리 좀 해요. 새언니가 돼지처럼 뚱뚱해지면 같이 다니기 쪽팔려서 어떻게 다녀? 지금 내가 먹는 갈비찜이 아까워서 그러세요?
내가 먹으면 뭐 얼마나 먹었다고 기분 나쁘게 그런 말을 하세요. 갈비찜을 엄청 먹던데요. 갈비찜은 집에서 뒹굴뒹굴하는 언니 말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오빠가 먹어야지. 안 그래요? 그리고 아무리 집에 있어도 옷이 그게 뭐야? 그 옷 어디서 샀어요?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집에 있는데 그냥 편한 옷 입으면 되지. 뭘 그리 물어요? 이거 아울렛에서 샀어요. 왜요? 아울렛? 그 10,000원, 20,000원 쓰레기 옷 파는데? 아니, 우리가 이제 갓 30살인데 아울렛 같은 데서 옷을 사면 어떡해요. 좋은 옷 좀 사 입고 해요. 아, 언니는 일 안 하고 오빠는 월급이 적어서 좋은 옷을 못 사 입나? 그러게, 임신했다고 회사를 관둬버리면 어떡해? 한심하게. 야, 너는 지금 그게 할 소리냐? 그리고 너 새언니가 회사 관두고 싶어서 관뒀어? 아기 생겨서 잘 키우려고 관둔 거잖아. 그리고 집에서 뭘 입고 말든 네가 뭔 상관이야?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해. 아가씨는 식구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제 외모와 옷에 대해서 지적하기 시작했고, 화가 나서 한 소리 하려고 했지만 저보다 남편이 더 심하게 화를 내는 바람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가씨의 말에 수긍하며 시댁에 올 때는 옷을 깔끔하고 좋은 것으로 입고 오라고 하셨어요. 동네 사람들 보면 창피하다면서요. 갈비찜을 먹다가 달덩이라는 소리를 듣고 제 옷이 쓰레기 옷이라는 소리를 들으니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남편이 저 대신에 크게 화를 내긴 했지만 입맛이 뚝 떨어지더군요. 갑자기 소화도 잘 되지 않고 속도 불편해서 밥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불편하고 화가 나는 식사가 마쳐지고 상을 치우려고 하니 남편 본인이 설거지한다고 하며 싱크대 앞으로 갔어요. 그 모습을 본 아가씨는 아까 부침개도 오빠가 부치더니 설거지도 오빠가 하느냐며 뭐라고 하더군요. 그런 아가씨의 말에 남편은 누가 하면 어떠냐고 하며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허리도 너무 많이 아프고 다리도 퉁퉁 부어서 힘들었는데 남편이 그리해주니 참 고마웠습니다. 저는 남편이 설거지할 동안 상을 닦고 반찬을 냉장고에 넣으며 뒷정리를 하고 과일을 깎았어요. 아가씨는 밥 먹고 바로 거실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 얄밉고 정말 꼴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도 괜히 말 섞고 하면 더 스트레스만 받으니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아가씨가 제게 콜라를 가져다 달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지금 과일을 깎고 있으니 직접 갖다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가씨는 TV에 빠져서 제가 하는 말이 들리지 않는지 아니면 제 말을 못 들은 척 하는 것인지 몰라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그런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제게 얼른 콜라를 가져다 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갖다 주었는데 손이 미끄러져서 아가씨가 입고 있던 하얀 운동복에 콜라를 쏟아버렸습니다. 야, 이 옷이 얼마짜린지 알아? 100만 원짜리야. 그런 옷에 콜라를 쏟아버리면 어떡해? 그러게, 누가 집에서 100만 원짜리 운동복 입고 있으래요? 애초에 아가씨가 콜라를 가져갔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요. 옷이 날개고 인품이고 사람이야. 하긴 10,000원, 20,000원짜리 1000조가리 입는 네가 이 명품의 세계를 어떻게 알겠어? 너한테 이딴 말하는 내가 우습지. 이 옷 어떻게 할 거야? 됐다. 그냥 네가 이 옷 입어. 야, 도대체 새언니한테 뭐 하는 짓이야? 그만 좀 해. 넌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니? 진짜 더는 너랑 같이 한 장소에 못 있겠다. 임산부한테 살쪘다고 하질 않나? 옷 가지고 계속 시비이지 않나? 그렇게 네 돈 잘 번다고 유세 떨고 싶어? 그럼 다른 데 가서 해. 여기서 하지 말고. 은호야, 동생한테 아무리 그래도 말해 그게 뭐니? 좀 좋게 얘기할 수는 없어? 저게 결혼하더니 왜 저리 변했는지. 이래서 집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해. 엄마도 좀 그만해. 고은이가 저렇게 막무가내로 자란 거 엄마 탓도 있어.
어릴 때부터 오냐오냐 하고 키우더니 성인이 된 지금도 낄 때 못 낄 때 구별 못하고 생각 없이 막말하잖아. 저러다가 언젠간 반드시 망한다고. 너 동생 망하라고 저주라도 퍼붓는 게냐? 아니, 명절날 와서 이게 도대체 무슨 난리냐? 세 사람이 들어와서 이번 명절은 좀 다를 줄 알았더니 똑같구나. 그리고 고은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너야말로 왜 그리 동생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고은이가 그럼 지금껏 옳은 말만 했다고? 참나, 나 진짜 이제 이 집 아들 노릇 못 해먹겠네. 나한테는 그렇다 쳐도 내 와이프한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난 이제 이 집 아들 노릇 안 하고 나갈 테니까 셋이서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아요. 남편이 화를 버럭 내면서 바로 짐을 싸고 제 손을 잡고 시댁에서 나갔습니다. 그때 남편의 모습은 정말 듬직하고 멋져 보였어요. 집으로 오면서 남편이 하는 말이 아가씨가 어릴 때 미숙아로 태어나서 아기 때 많이 아팠다고 해요. 그래서 학교 생활보다 병원에 입원하는 날이 더 많았는데 또 머리는 좋았는지 공부는 엄청 잘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남편은 꼬박꼬박 학교도 다니고 그 당시에 없는 돈 끌어다가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했는데 공부는 영 적성에 맞지 않았는지 항상 성적이 나오지 않았네요. 학창 시절 내내 부모님께 비교를 당하며 자랐는데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그저 그런 대학교를 나와 복지도 좋지 않고 월급도 그다지 많지 않은 중소기업에 취업했지만 아가씨는 혼자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도 가고 졸업 후 대기업까지 입사하게 되었어요. 그 뒤로 부모님은 아가씨가 잘못해도 무조건 잘한다고 칭찬해줬고 아가씨와 남편이 싸우기라도 하면 무조건 아가씨의 편만 들어줬다고 해요. 그래서 아가씨가 저렇게 막무가내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한다고 하며 다시는 제가 아가씨나 시부모님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 자신이 중간에서 잘 노력하겠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시댁에서 기분이 많이 상하긴 했지만 남편이 저보다 더 화를 내주고 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여 그저 고맙고 감동이었네요. 그날 이후로 시부모님과 아가씨는 저에게 딱히 연락하지 않았고 저는 아주 마음 편하게 태교에만 집중하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출산일이 다가왔고 무사히 건강한 딸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저와 남편의 이름을 하나씩 따서 은정이라고 지었어요. 이름을 지을 때도 우리끼리 지어도 되냐고 했더니 남편은 이미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아가씨한테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 상관없다고 하며 대화하면 짜증만 나니 그냥 우리끼리 짓자고 했습니다. 남편이 시부모님에게 아기가 태어났다고 말을 한 것 같았지만 제게 따로 축하한다거나 몸조리 잘하라는 전화가 없었어요. 조금 서운하기는 해도 시부모님이 과하게 산후조리나 육아에 간섭해서 고부 갈등이 생기는 일도 있다고 하던데 그보다는 차라리 지금처럼 무관심한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는 신생아 시기가 지나고 시간이 흘러 은정이의 100일이 되었어요. 남편은 그냥 친정 부모님만 모시고 100일 잔치를 하려고 했지만 솔직히 첫 명절 때 아가씨와 크게 싸운 후로는 본 적도 없고 가족인데 이렇게 연을 끊는 것은 아닌 것 같아 시부모님과 아가씨도 모시고 100일 잔치를 하자고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남편은 제 말에 동의하면서 혹시라도 아가씨가 친정 가족들에게 말실수할까봐 걱정된다고 하며 친정 식구들을 먼저 초대하고 그 다음 주에 시댁 가족을 초대하기로 했어요. 저의 친정 부모님은 은정이 100일이라고 금반지와 유모차, 아이 내복과 같은 선물을 잔뜩 사서 왔습니다. 반면에 시부모님은 처음으로 손주를 보는데도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었고 아가씨는 웬 옷구러미를 가져왔더라고요. 저는 아가씨한테 이게 무슨 옷이냐고 물었습니다. 이거 다 내가 입던 옷인데
이제 질려서 입지 않거든. 분리수거함에 버리려다가 새언니가 생각나지 뭐야? 이제 예전처럼 쓰레기 같은 10,000원, 20,000원짜리 옷 입지 말고 좋은 옷 좀 입어요. 이 옷들 내가 입던 옷이긴 하지만 다 명품이라서 꽤 비싸거든. 아마 이 옷을 입고 아이랑 같이 다니면 아마 이 동네 사람들 다들 쳐다볼걸? 아가씨는 나를 생각해서 옷을 가져왔다며 자랑하듯이 말했지만 저는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 저에게 버리려던 옷을 가져왔다고 말을 하는데 아무리 명품이라고 해도 어느 누가 버리려던 옷을 기분 좋게 받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런 아가씨의 생각 없는 말에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이런 옷 필요 없으니까 도로 가져가. 아니, 우리 집이 무슨 분리수거함이야? 옷 입다가 질려서 버리려면 너네 집 앞에다가 버려. 진짜 말 기분 나쁘게 하는 것도 참 재수다. 나는 우리 새언니 생각해서 가져왔는데요. 그리고 나 원래 말 이쁘게 못하는 거 잘 알잖아요. 그렇게 화만 내지 말고 이 코트 한번 입어봐요. 이거 조금 구김이 갔어도 살 때는 몇백 주고 산 옷이야. 한번 입어봐. 아가씨는 싫다는 제게 억지로 코트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아직 출산 전에 몸무게로 돌아가지 못한 제게는 코트가 정말 작았고 결국 코트를 입다가 찢어져 버렸어요. 이 옷 엄청 크게 나왔는데도 새언니한테는 작나 봐요. 아이고, 우리 새언니 다이어트 좀 해야겠다. 이 옷도 안 맞으면 다른 옷들도 다 안 맞겠다. 이 옷들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다 열심히 살 빼고 입어요. 내가 옷을 잘 관리 못해서 그렇지 다 명품이야. 다 하면 아마 1,000,000원은 나올 거예요.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거야? 내가 언제 이딴 명품 옷 필요하대? 나는 이런 옷 필요 없으니까 쓰레기들 가지고 당장 나가. 당장. 예. 너는 고은이가 너 생각해서 옷을 가져왔는데 그거로 왜 그리 소란이니? 그냥 살 빼고 입으면 되지. 네가 살쪄서 못 입는 거를 왜 고은이 탓을 해? 지금 아가씨가 저를 생각해서 이 옷을 주는 것으로 보이세요? 일부러 작은 옷 가져와서 저 곤란하게 하려고 이러는 거잖아요. 엄마도 고은이도 다들 너무하네. 그래도 집사람이 가족이라고 해서 마음에 내키지도 않는데 집에 초대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더 안 와 모이는지. 다들 나가요. 그리고 고은이 너는 네가 가져온 쓰레기들 그대로 다 들고 나가라. 하나라도 놓고 가면 가만 안 둬. 남편은 시부모님과 아가씨를 집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 뒤로 남편과 저는 시댁 식구들과 1년 정도 아예 연락하지 않았어요. 명절 때도 은정이 돌잔치 때도 시댁 식구들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시댁 식구들도 우리 가족에 대해 크게 궁금해하지도 관심을 두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저와 남편 그리고 은정이와 생활하는 것이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우울했어요. 은정이가 돌 지나고 어느 정도 제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저도 일을 다시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은정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일을 구해보려고 했지만 이 동네는 어린이집이 많이 없어서 지금 당장 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돈을 벌 방법을 찾다가 요새는 재택 온라인 부업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 나름 공부를 하며 온라인 쇼핑몰을 열게 되었어요. 위탁 판매를 하는 것인데 집에서 큰 돈은 아니더라도 소소한 아기 과자값을 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며 쇼핑몰에 제품을 하나둘씩 올리기 시작했고 한 달에 순이익이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는 나오게 되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남편은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이라도 버는 게 어디냐며 저에게 대단하다고 해주었어요. 남편의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 덕에 이거 말고도 다양한 온라인 부업에 도전하게 되었고 한 달에 집에서 1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집에서 은정이를 돌보며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고 재밌었어요. 이렇게 소소하게 돈을 버는 재미로 살고 있는데 대학교 선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자신이 아는 분이 회사를 차리셨는데 산업 디자인과 출신의 프리랜서를 찾고 있다며 한번 일해볼 의향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출퇴근할 필요는 없고 집에서 일하며 건당 돈을 받는 것이었는데 금액이 꽤 높았습니다. 이 일을 하려면 잠을 줄이고 쉬는 시간 없이 틈틈이 해야 하기는 했지만 그동안 해왔던 부업들과 함께하면 한 달에 집에서 꽤 큰 돈을 벌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던 중 남편도 더 크고 좋은 회사로 스카우트가 되어 연봉이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퇴직금을 정산받던 날 남편은 저를 백화점에 데리고 갔어요. 그러더니 여자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가방을 매야 하는데 자기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명품 옷 한 벌 못 사준 것 같아 미안하다고 하며 저에게 명품 옷 몇 벌과 명품 가방을 사줬습니다. 확실히 명품은 재질이 다르고 정말 고급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은정이와 함께 다니면 이런 옷이 오히려 불편해서 저는 그 옷을 고스란히 장롱 안에만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남편은 회사에서 우리의 편하고 행복할 미래를 꿈꾸며 일했어요. 잠자는 시간을 잊을 정도로 아주 열심히 했고 정말 피곤했지만 그래도 참 행복했답니다.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났어요. 남편과 저는 시댁에 여전히 연락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말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얼핏 들어보니 아가씨가 결혼할 사람이 생겨서 다음 달에 상견례를 한다고 하며 꼭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할 사람이 꽤 잘 사는 집 아들이라 고급 레스토랑에서 상견례를 하니 옷도 최대한 잘 입고 오라고 했어요. 남편은 마지못해 알겠다고 하고 끊었고 잠시 후 제게 백화점에 가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데리고 명품관으로 가서 저에게 잘 어울리는 명품 옷 몇 벌과 가방, 신발까지 샀어요. 남편 역시 명품 정장을 몇 벌 샀고 은정이 옷도 명품으로 샀습니다. 이 명품 옷을 입고 상견례 때 아가씨가 더는 무시하지 못하게 하자고 했어요. 드디어 한 달 뒤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시부모님과 아가씨는 먼저 레스토랑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 아직 남자 쪽은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거의 2년 만에 만난 시댁 식구들은 이전과는 다른 우리 가족의 옷에 다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가씨는 얼마 전에 잘 다니던 대기업을 관두고 전업 주식 투자자가 되었더라고요. 원래 경제학과를 전공하기도 했고 주식 투자를 부업으로 꾸준히 하고 있던 터라 꽤 수익이 잘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남편과 제 앞에서 돈 자랑을 해댔습니다. 근데 새언니는 도대체 어떤 돈이 있어서 명품 옷과 가방을 다 샀어요? 그 구두도 꽤 비싼 브랜드의 것인데 설마 오늘 상견례 온다고 집 팔고 온 것은 아니죠? 새언니는 백수에 오빠는 그저 그런 중소기업 다니는데 이거 지금 다 사려면 몇 달치 월급일 텐데? 저희가 집을 팔고 오든 말든 신경 쓰지 마시고 아가씨 상견례나 잘하세요. 그깟 돈 좀 잘 번다고 유세는.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했어요? 그동안 며느리 도리도 안 하고 살아도 가만히 있었는데 그런 우리한테 고맙다고 말은 못할 망정. 말하는 꼬락서니 하고는. 인터넷이나 다른 기사들 좀 보세요. 새언니처럼 며느리 도리 안 하면 욕먹어요. 그래도 나나 우리 부모님은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 감사하다고 기어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참나 기가 막혀서. 앞으로 아가씨나 며느리 도리 잘하세요. 아시겠어요? 저와 아가씨의 목소리가 더 커지려는 찰나 아가씨와 결혼할 사람과 그의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상견례 자리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어요. 잘 사는 집이라 그런지 오가는 예물이나 혼수, 예단의 금액대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결혼할 날짜는 앞으로 3개월 후로 정하고 상견례가 맞춰졌습니다. 그 뒤로 2달 정도가 지났어요. 늘 그래왔듯이 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가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나 싶어 전화를 받아보니 아가씨가 제게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했어요. 솔직히 만나기 싫었지만 목소리가 평소와는 달라서 무슨 일인지 궁금했어요. 어린 은정이를 데리고 나가려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우리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아가씨는 예전과는 다르게 명품이 아닌 쓰레기 옷이라고 부르던 아울렛 옷을 입고 집으로 왔어요. 얼굴도 푸석해졌고 얼굴도 울상인 것이 이전과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저는 아가씨한테 결혼 준비로 바쁘고 행복할 예비 신부가 왜 이런 꼴로 나타났냐고 물었어요. 사실 파혼당했어요. 예비 남편 놔두고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우다 걸렸거든요. 완전히 내 잘못이기에 웨딩홀 예약한 거며 집 계약한 거며 그 위약금 다 내 돈으로 물고 위자료까지 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식 투자를 잘못해서 그동안 모은 돈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돈 한 푼도 없는데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새언니? 저번에 보니까 명품 옷 입는 거 보니 돈 잘 벌던 것 같은데 부탁할게요. 돈? 설마 내가 지금 돈을 빌려줄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이렇게 나타난 거야? 내가 돈이 어딨어요? 아가씨 말대로 나는 백수에 남편은 그저 그런 중소기업에 다니는데 그러게 주식한다고 회사를 관둬버리면 어떡해. 한심하게. 나는 먹고 죽으려고 해도 돈은 없어요. 아, 내가 입던 옷들은 있는데 그 옷 드릴까요? 잠시만요. 저는 불편해서 잘 입지 못하고 장롱에 고스란히 모셔두었던 명품 옷들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가씨는 생각지도 못한 명품 옷을 보며 이것이 다 어디서 난 것이냐고 하며 놀라더라고요. 순간 저는 이전에 아가씨가 제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거 내가 입던 옷인데 이제 질려서 안 입거든요. 분리수거함에 버리려고 했는데 마침 딱 아가씨가 나타났네. 우리 아직 30대인데 쓰레기 같은 10,000원, 20,000원짜리 아울렛 옷 입지 말고 좀 좋은 옷 입어요. 이 옷 다 하면 아마 1,000,000원은 아니더라도 그 비슷하게는 나올 거예요. 저는 은정이 100일 때 아가씨가 저한테 했던 말을 그대로 해줬습니다. 아가씨는 제 앞에서 손을 부들부들 떨며 화가 엄청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꽉 막힌 속이 뻥 뚫린 것처럼 아주 통쾌하고 시원하더라고요. 네가 예전에 나한테 했던 말인데 기억나니? 그때 내가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알아? 너도 한번 똑같이 당해봐. 그리고 나는 너한테 빌려줄 돈 따위는 없으니까 다시는 이런 일로 나 찾아오지 마. 아니 그냥 내 눈앞에서 평생 나타나지 마. 너만 보면 짜증나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아가씨는 분노에 가득 차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제가 집에 있는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전화하자마자 하나뿐인 신우가 그렇게 힘들다고 난리인데 어떻게 새언니가 돼서 도와주지도 않고 쫓아내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집의 며느리가 되면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고 하며 제가 문제아라는 식으로 말했어요. 남편이 옆에서 그 소리를 듣고 저의 전화를 빼앗아서는 고은이 걔가 일 저질러 놓고 왜 우리한테 돈을 찾냐고 했습니다. 우리는 걔한테 돈을 빌려줄 이유 하나 없으니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지내자고 했어요. 그렇게 남편은 전화를 끊어버리고 제 핸드폰에서 시어머니와 아가씨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 뒤로 시댁 가족들은 저나 남편에게 연락이 없었고 우리 3명이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나중에 우연히 들은 이야기인데 지금 아가씨는 살던 집을 팔고 시댁에 들어가서 살고 있대요. 그런데 파혼도하고 큰 돈을 날려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서인지 매일 술만 찾고 있고 시댁 동네의 아가씨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순식간에 다 퍼졌다고 해요. 그래서 시부모님은 그리 자랑스럽게 여기던 아가씨 덕에 동네에서 얼굴도 못 들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대학교 동창과 가족이 되었지만 끝내는 악연이 된 저의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아가씨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고 나름 잘 나가던 사람이 순식간에 몰락하는 것을 보면서 저 역시 그럴 수도 있으니 말과 행동에 항상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하곤 합니다. 요새 저와 남편은 둘 다 하는 일이 잘 풀리고 있어 나름 만족스럽고 뿌듯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참, 여기 사연에서 보면 시부모님이나 신우와 갈등이 있을 때 중간에서 모른 척하는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고 속 터져하는 사연이 참 많던데 제 남편은 그러지 않아 주어서 너무 고맙네요. 저에게 큰 행복을 준 남편에게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시댁복은 없어도 남편 복과 자식 복, 일 복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딸,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는 남편, 그리고 집에서 저의 적성에 잘 맞는 일까지 하게 되었잖아요. 앞으로도 하루하루 감사하며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글솜씨가 부족한 저의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두가 행복한 일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경찰을 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도 기가 막히는 사연을 가지고 있어서 근무를 마치고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 있네요. 저는 오래전부터 찾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혹시 사연을 올리면 그가 어디선가 보고 제가 잘 지내고 있다고 알려주기 위해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해 보이지 않지만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가족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3살 어린 여동생이 있는 평범한 4인 가족입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경찰에서 형사로 30년 이상 근무하신 베테랑 형사이십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가 언제나 자랑스러웠고 자연스럽게 아버지처럼 경찰을 꿈꿔왔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장래 희망을 경찰이라고 적으면 아버지는 절대 안 된다며 반대를 하시곤 했어요. 딸이 경찰처럼 어렵고 험한 일을 하는 건 못 본다며 엄청 반대하시면서 다른 일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커가면서 아버지에게 진지하게 경찰을 하고 싶다고 말을 해왔죠. 아빠처럼 멋지고 강한 경찰이 되고 싶은데 왜 반대하느냐고 물어보면 아버지는 좋아하시면서도 제가 할 일이 못 된다고 하셨어요. 그때는 그 말이 얼마나 서운하던지 아버지와 저의 사이에 잠깐 골까지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서 당연히 경찰대학에 원서를 넣었고 아버지는 또 저에게 경찰은 안 된다며 화를 내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거야? 아빠는 딸이 경찰이 꿈이라는데 좋아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경찰이 고생하고 힘들다는 거 알아. 아빠 보면 항상 안쓰러웠으니까. 나도 알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싶은 거야. 왜 시켜보지도 않고 반대를 하는 건데? 유리야, 아빠도 그냥 반대하는 거 아니야. 고생만 하는 게 아니라 가끔은 목숨도 위험해서 그러는 거야. 왜 많은 직업 중에 경찰을 하겠다는 거야? 다른 집 딸들처럼 제빵사나 피아니스트라든지 그런 꿈은 없어? 아빠가 언제든 지원해 줄게. 없어, 없다고. 그럼 제빵사나 피아니스트 하고 싶어하는 딸의 아빠나 하지. 왜 내 아빠가 된 거야? 난 경찰대 꼭 들어갈 거야. 저는 아버지에게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문을 쾅 닫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 앞에서 아버지의 길고 깊은 한숨소리가 새어 들어왔지만 침대에 얼굴을 파묻고 한참을 울고 또 울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반대에도 경찰을 하겠다는 마음을 접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경찰로서의 인생이 그렇게나 힘든 건가 하며 넘기려고 했지만 왜 이렇게까지 뜯어말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입학 통지서를 받고 아침 일찍 저는 집에서 커다란 가방에 짐을 싸들고 방에서 나오는데 아버지가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는데 아버지가 다가오시며 제 가방을 드시는 겁니다. 가자. 우리 딸 아빠가 학교까지 데려다 줄게.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집에 한동안 들어오지도 못하잖아. 그렇게 말하며 현관을 나서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달려가 현관을 나서는 아버지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아빠 고마워.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저 정말 잘할 자신 있어요. 잘해낼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나 한 번만 믿고 기다려주세요. 대한민국의 훌륭한 경찰이 될 거예요. 알지. 우리 딸이 잘해낼 거 잘 알지. 훌륭한 경찰보다 그냥 평범한 경찰이 되었으면 좋겠어. 훌륭한 것들은 다 일찍 죽으니까 넌 오래오래 일하는 평범한 경찰이 되라. 제가 끌어안은 아버지의 등이 잘게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 처음 아버지가 우는 걸 봤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저와 동생 앞에서 우는 걸 본 적이 없는데 말이죠. 학교 앞에 도착한 아버지는 다시 눈물을 소매로 닦아내시는 겁니다. 저는 그때야 아버지가 눈물이 많은 사람이란 걸 알았어요. 빠, 그만 울어. 어떻게 오는 내내 우는 거야? 내가 죽으러 가? 그냥 학교 가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요. 꼭 최고의 경찰이 되어서 아빠의 후배가 될 테니까요. 이 녀석이 벌써 이렇게 커서 대학까지 가고 감격해서 그러지. 다치지 말고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남자 녀석도 조심하고 누가 따라다니면 아빠가 형사라고 저리 가라고 해. 저는 아버지를 꽉 끌어안고 입학하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경찰대로 들어갔습니다. 살짝 돌아보니 저희 아버지는 아직도 저를 지켜보고 계시더라고요. 무엇이 그렇게 걱정되는지 한참을 보시더니 손을 흔드셨어요. 저도 손을 흔들며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겪어본 대학 생활에 신이 나기도 했지만 저의 생각보다 대학 생활은 힘이 들기도 했습니다. 정해진 규칙에 익숙해지는 것도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같은 꿈을 꾸는 동기들과 선배들이 있었기에 천천히 적응해 나갔죠. 저는 경찰대학에서 그 사람을 처음 만났습니다. 나와 동기로 들어왔던 그는 다른 사람보다 키가 커서 눈길을 끄는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구석에 서서 큰 키로 사람을 살짝 내려다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처음에는 아무 대화도 없이 몇 번인가 눈을 마주쳤어요. 그와 또 눈이 마주쳤는데 획 고개를 돌려버리더라고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던지 처음 그와의 인연은 악연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렇게 수업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실수로 캔을 재활용 쓰레기통 옆에 있는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지나가는데 누가 저를 뒤에서 잡아당기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니 그가 서 있었죠. 야, 너 쓰레기 잘못 버렸어. 저거 일반 쓰레기 아니잖아. 왜 저기에다가 버린 거야? 다시 주워서 재활용 쓰레기통에 버려. 저는 순간 어안이 벙벙해서 그를 멍하니 쳐다보았어요. 보통은 그런 거 실수라고 그냥 넘어가지 않나요? 이렇게 콕 집어서 일반 쓰레기통에 다시 버리라고 하지 않는데 어이가 없는 그의 말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나보고 지금 쓰레기통을 뒤져서 다시 버리라는 거야? 이미 쓰레기통 안에 들어간 걸? 실수로 거기에 버린 거야. 그런데 그걸 다시 꺼내서 재활용해 다시 버리라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왜?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바로잡는 거잖아. 딱 봐도 캔인데 어떻게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지? 알면서 귀찮아서 버린 거 아니야? 떡하니 바로 옆에 재활용 쓰레기통이 있는데. 야, 알면서 누가 그렇게 버리냐? 내가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그렇게 말할 것까지 없잖아. 저는 화가 나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아니고 나는 한동훈이라고 하고 이번에는 내가 대신 주워서 재활용 쓰레기통에 버릴 건데 다음부터는 눈을 똑바로 뜨고 다니든지 주의해서 버려주었으면 좋겠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정말 일반 쓰레기통을 뒤적거리더니 제가 버린 캔을 꺼내어 재활용 쓰레기통에 버리는 겁니다.
그때는 정말 어이가 얼마나 없던지 그는 그러고는 획하니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정말 그날 하루는 화가 나서 그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조그만 규칙도 철저하게 지키는 바른 청년으로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말이죠. 저는 그렇게 그 사람과 서로 악감정을 키워갔습니다. 그 뒤로 그만 보면 속이 뒤집힐 것 같았어요. 기분이 나쁘고 심사가 뒤틀렸죠. 그리고 저도 모르게 눈길이 그에게 향하곤 하는 겁니다. 참 희한한 사람이라 생각될 정도로 각이 잡혀 사는 그 사람이 더 눈에 띄었죠. 우리는 그렇게 아무 말도 섞지 않고 지내다가 가까워지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경찰대학이다 보니 산악 구보 훈련이 있었습니다. 하필 저는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쁜 그와 같은 조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날 쓰레기 사건으로 한 번도 그와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고 지적도 받은 적 없었지만 저는 계속 그를 신경을 쓰고 있었죠. 한여름이어서 덥기도 하고 그날따라 생리통으로 몸 상태가 엉망인 겁니다. 생리통 약을 먹고 산을 올랐지만 그날따라 약도 효과가 없는지 자꾸 뒤처졌습니다. 저와 같은 조원들은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짜증을 내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보니 미안해져서 조원들에게 먼저 가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계속 가면 다 같이 지치고 이러다가 걷는 페이스가 엉망이 될 것 같았거든요. 미안해, 너희들 먼저 가. 금방 뒤따라 갈게. 나 때문에 너희들까지 지치겠다. 낙오되지 않게 금방 따라갈게. 다른 조원들은 저를 보고 알았다고 하고 금방 앞서가는데 그는 제 옆에서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저는 그게 더 신경 쓰였어요. 그냥 차라리 앞서 나가면 신경이라도 덜 쓸 텐데 왜 남아서 같이 가는 것인지 제 눈은 길이 아니라 그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신경은 쓰이고 배는 아프고 그러다가 비탈길에 발까지 살짝 삐끗거렸습니다. 다행히 앞서 걷던 그는 그 상황을 보지 못해서 다친 걸 모르고 잘 걸어갔습니다. 이런 걸 총체적 난국이라고 하던가요? 가끔 지금도 그날을 떠올리면 아찔해 오곤 해요. 그가 없었다면 아마 전 그날 분명 낙오를 했을 겁니다. 저는 발목이 아파져 오자 그를 향해 말했습니다. 너도 먼저 가도 괜찮아. 낙오되지 않도록 조심할 테니까 계속 내 옆에 있으면 계속 신경 쓰여서 그래. 그러니까 먼저 가. 그는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입을 열더라고요. 너 아프잖아. 아픈 애 두고 내가 어떻게 가. 그냥 이대로 같이 가자. 저는 그의 말에 당황했어요. 티를 안 내려고 이를 꽉 깨물었는데 그에게 그대로 들켜버리고 만 거죠. 나 아픈 거 어떻게 알았어? 티 안 내려고 했는데 그렇게 티가 많이 났어? 티 많이 안 나. 그런데 아까부터 너 오른쪽 발목 아파하는 것 같은데 맞아? 혹시 네가 안 불편하면 내가 부축해줘도 될까? 아니야. 그럼 너도 힘들잖아. 그냥 가. 신세 지는 건 내가 불편해서 그래. 앞서간 애들도 기다릴 거고. 그는 제 말에도 저를 붙잡고 부축을 했습니다. 미안한데 그냥은 두고 못 가겠다. 내가 불편해도 네가 그냥 참아. 이 훈련만 끝나면 안 불편하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거니까. 네가 불편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신세 지는 상황이 불편하다는 거지. 오해하지 마. 그는 저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제가 보는 그의 첫 미소였습니다. 난 계속 네가 내 눈을 피하길래 나를 싫어하는 줄 알았어. 예전부터 너한테 말을 걸고 싶었는데 그때 재활용 쓰레기 때문에 나를 불편해하는 줄 알았거든. 그날 너한테 말 걸려고 일부러 너에게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말하고 나서 엄청 후회했었어. 그게 나한테 말 걸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야? 말을 그렇게 거는 사람이 어딨어. 그건 시비 거는 거지. 내가 좀 그렇게 오해를 많이 받아. 사회성이 떨어지는 건지 숫기가 없는 건지. 좋아하는 사람한테 말도 잘 못하고 그냥 쳐다보다가 단념하고. 그래도 이번에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역효과가 났네.
나 너 좋아해도 되는 거지? 그는 그렇게 저에게 빙 둘러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까지 융통성도 그리고 눈치도 없는 건지 보통 다른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에는 고백하지 않을 텐데 말이죠. 저는 그런 그의 솔직하고 소탈한 모습이 더 마음이 끌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날 이후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만날수록 정직의 대명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길에 떨어진 쓰레기 하나도 못 보고 지나치며 쓰레기를 주워들고 다니다가 보이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겁니다. 작은 규칙도 꼼꼼히 따지며 지켜나가는 그를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은 어쩌면 경찰을 하려고 태어나지 않았나 생각될 정도였죠. 동훈이 너는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 같아. 그래서 경찰이 되고 싶었던 거야? 어떻게 그렇게 길에 있는 쓰레기며 작은 규칙도 다 지키고 살아?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가르치셨어. 법은 어기면 안 된다. 작은 쓰레기도 길에 버리지 말라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먼저 도와줘야 한다고도 가르쳐 주셨거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았다 보니 몸에 배인 것 같아. 아버지가 훌륭하게 가르쳐서 그렇구나. 그런데 넌 너한테도 너무 엄격한 것 같아. 스스로 작은 실수를 해도 너무 자기 자신을 다그치잖아.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삶에 조금 여유를 가지는 건 어때? 그는 스스로에게도 목표를 정하고 달성하지 못하면 못 견뎌 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 바르고 올곧게만 사는 건지 가끔은 보면서 안타까울 정도였죠. 그런데 그는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두 눈을 반짝였어요. 아버지의 이야기를 할 때면 행복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아직 아버지를 따라가려면 멀었어. 난 정말 우리 아버지를 존경하거든. 어머니가 어릴 때 돌아가시고 나를 홀로 키우면서 작은 식당을 여셨는데 새벽에 일어나 장사 준비를 하시고 아침에 노숙자분들이 오시면 공짜로 밥도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매주 봉사도 다니시고 정말 열심히 사셔. 우리 아버지는 작은 신호등 하나도 절대 붉은 불에 건너시지 않을 정도로 법을 지키시는 정직한 분이셔. 정말 멋진 분이시다. 사실 나도 학교 다닐 때 무단횡단은 몇 번 한 적 있거든. 아버님이 네가 경찰이 되겠다고 할 때 정말 좋아하셨겠다. 언제 한번 뵙고 싶어. 내가 경찰대학에 붙었다고 하니까 엄청 좋아하셨어. 그날은 나를 끌어안고 하루 종일 우셨다니까. 언제 꼭 우리 아버지 만나러 가자. 널 보면 참 좋아하실 거야. 그의 말로는 10살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아버지와 둘이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가 어머니의 빈틈을 느끼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았어요. 체육대회며 작은 학교 행사에도 빠짐없이 오시고 또 주말마다 같이 봉사를 다닐 정도로 남을 돕는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를 이렇게 바르게 키워낸 그분을 꼭 뵙고 싶었습니다. 분명히 엄청 따뜻하고 포근한 분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와 함께하면 저는 언제나 따뜻하고 포근했거든요. 하지만 저희의 행복했던 연애는 한 사건을 기점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길기만 했던 것 같은 경찰대학 생활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임명식만 남겨두고 외박을 할 기회를 얻게 되었죠. 저는 그와 함께 저희 집으로 인사를 먼저 가게 되었습니다. 분명 아버지에게 인사도 없이 그의 집에 가면 질투심 많은 우리 아버지가 삐질 것 같았거든요. 저의 남자친구를 보면 분명 놀랄 거라는 제 예상에 딱 들어맞게 아버지는 그를 보고 얼굴을 잔뜩 찡그리고 결국은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저와 그는 거실에 멀뚱멀뚱하게 앉아 베란다에서 엉엉 울고 있는 아버지와 달래는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왜 울고 그래? 유리가 남자친구 데려왔으면 잘 컸다고 좋아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남사스럽게 울긴 왜 울어? 그만 울어. 남자를 데려온 게 무슨 뜻인지 당신은 몰라서 그래? 이제 곧 결혼하겠다고 말을 할 게 뻔하잖아.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단 말이야. 저렇게 멀대같이 키 큰 놈한테 내 딸 주기 싫다고.
어머머, 그럼 평생 옆구리에 딸내미 끼고 살 작정이야? 때 되면 시집 보내야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덩치는 산적만 해서. 그만 울어. 아버지는 한참을 울다가 거실로 들어와 저희 앞에 앉으셔서 그를 노려보셨어요. 한참을 당부하고 또 당부하시더라고요. 자네, 우리 유리랑 경찰대학 동기라고 들었네. 뭐 직업은 마음에 안 들지만 우리 딸이 좋아하니까 허락은 하네만. 내 딸 울리면 내가 경찰 선배로서 가만 안 둘 거네. 알겠나? 눈물 한 방울이라도 흘리게 하는 날에는 내가 당장 쫓아갈 거야. 엄마는 다시 아버지의 옆구리를 쿡 찌르셨어요. 그만 좀 하라니까. 정말 주책맞게 이게 뭐 하는 거야?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워낙 그이가 딸들을 예뻐해서 그래요. 나중에 자식 낳아보면 다 알 거예요. 아직 식사 전이죠? 우리 밥 먹으면서 더 이야기할까요? 예,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상 차리는 거 저도 돕겠습니다. 집에 온 손님이 무슨 상을 차린다고 그래요. 앉아서 기다리면 내가 맛있게 밥상 차려서 대접해 줄게요. 그냥 그이 옆에 앉아 있어요. 손님 말고 아들하고 싶습니다. 그냥 도와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머니. 엄마는 그가 너무 싹싹하다고 좋아하셨어요. 아버지는 밥을 먹으면서 그의 예의 바르고 올곧은 모습에 그나마 마음이 풀리셨는지 그와 술 한잔 하시더군요. 그는 아버지와 술을 마시고 밤이 돼서야 집으로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희 엄마는 자고 가도 된다고 했지만 그는 아버지가 기다리신다고 사양하면서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가 그렇게 돌아간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방문을 열고 나오는 저를 보고 정복을 챙겨 입으라고 하셨어요. 같이 갈 곳이 있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저는 정복을 갖춰 입고 아버지와 함께 차를 타고 경기도 인근에 있는 산속에 있는 납골 땅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이미 아버지를 따라 어릴 때 몇 번 와본 기억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납골 땅에 있는 동료를 한참을 들여다보고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항상 아버지는 가장 친한 친구라고 말을 해주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같이 왔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혼자서도 매년 다니신 것 같았지만 말이죠. 항상 아버지의 눈높이에 있어 잘 보이지 않던 납골함이 키가 크니 잘 보이더군요. 작은 상자 안에 납골함 2개가 같이 있는 게 보였습니다. 부부가 함께 계신 곳이었죠. 아버지는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납골함에 손을 얹고 다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들은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장수야, 나 왔다. 유리랑 같이 왔어. 잘 지냈냐? 오랜만에 유리랑 같이 와서 화난 건 아니지? 나 유리 이렇게 잘 키웠다. 피는 못 속인다고 경찰을 하겠다고 하더니 이렇게 곧 경찰 된다. 너희 딸 진짜 자랑스럽지 않냐? 저는 아버지의 말에 두 눈을 커다랗게 떴습니다. 아빠, 그게 무슨 말이야? 누구 딸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아빠 딸이 아니라는 말이야?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다시 눈물을 흘리셨어요. 미안해, 유리야. 아빠가 미리 말을 못했어. 사실 말하고 싶지 않았어. 계속 아빠 딸로 키우고 싶었는데 그건 아빠 욕심인 것 같아서 이제라도 말해줄게. 여기 있는 2사람이 너의 친부모님이야. 내 친구였고 동료였던 김창수.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너의 친엄마다. 저는 순간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저는 꿈에서라도 한 번도 제가 친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처음에 아버지에게 그 말을 듣는데 장난치신다고 생각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가 그리고 2분의 사진을 들여다보며 저와 닮아 있는 얼굴에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어릴 때도 왜 동생은 함께 오지 않고 나와 이곳에 둘이 왔는지 그제야 이해가 되었죠. 납골 땅에 잠들어 있는 저의 친아버지께 저를 보여주기 위해 오신 거였습니다. 너희 아빠는 정말 훌륭한 경찰이었어.
끝까지 범인과 싸우다 눈을 감았지. 나와 창수는 어릴 때도 친구였고 함께 경찰을 꿈꾸고 같이 경찰에 합격한 정말 친한 친구였다. 그런데 이 녀석이 그전부터 쫓던 사기 사건이 있었는데 범인을 찾았다고 나에게 전화가 온 거야. 그게 마지막이 될 줄 생각도 못했어. 그놈의 흉기에 맞아 사망하고 말았어. 이제 너에게는 말해주어야 할 것 같아서 이제야 말해서 미안하다. 그럼 엄마는 왜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는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해도 엄마는 왜 돌아가셨어요? 그때 너희 엄마는 너를 뱃속에 가지고 있었어. 막달에 접어들었었는데 임신 중독증 증세가 있다고 너희 아빠가 걱정을 참 많이 했었다. 너희 아빠가 범인에게 그렇게 되었다고 듣고서 충격으로 쓰러지면서 저혈성 쇼크가 왔어. 너는 응급으로 제왕절개를 하고 살렸는데 너희 엄마는 살리지 못했다. 너희 친가는 너희 아빠가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었고 너희 외가도 할머니 혼자라 너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았어. 그때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을 때였는데 아내가 너를 키우겠다고 먼저 나서더구나. 저는 눈물을 쏟아버렸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으니까요. 출생의 비밀이라느니 그런 일은 주인공들에게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부모님이 친부모님이 아니라는 사실보다 두 분이 끔찍하게 돌아가셨다는 거에 저는 마음이 더 아파졌어요. 편안하게 눈을 감으신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흔쾌히 저를 맡아서 키워주신 부모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단 한 번도 동생과 차별 없이 저를 키워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니까요. 그런 비밀을 알고 나니 정말 부모님의 고생이 더 눈으로 보였습니다. 아빠, 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키워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버지는 제 어깨를 다독이셨어요. 너희 엄마도 경찰이셨어. 아유, 혹시라도 네가 다칠까봐 그렇게 경찰이 되는 걸 막았는데 이렇게 경찰이 된 것 보니 참 역시 피는 못 속이나 보다. 그리고 미안하다. 아직도 너희 부모님을 죽인 그 사기꾼 놈을 잡지 못했어. 아직도 찾고는 있는데 어디로 숨어버렸는지 찾지 못하겠다. 피를 못 속인다니 나는 아빠 보고 경찰이 되고 싶었는걸요. 경찰인 아빠가 너무 멋졌으니까요. 저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들어와서 엄마를 보고 다시 눈물이 왈칵 밀려오려는 겁니다. 다시 엄마를 끌어안고 다시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엄마는 다시 아기로 돌아간 거 아니냐고 하면서 저를 꽉 끌어안아 주셨어요. 잘 커주어서 고맙다고 하시는데 그 말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 전보다 두 분을 더욱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진실을 알고 나니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친아버지를 죽이고 제 친엄마까지 죽게 했던 그놈을 잡고 싶어졌죠. 제가 경찰이 된 목적이 그것이 아니었지만 이제 곧 경찰이 된다는 의욕이 넘쳐서 그랬는지 저는 아버지에게 그 범인에 관해 물어보았습니다. 이대로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로 경찰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빠, 혹시 친아빠를 죽게 만든 그 범인 나도 알 수 있을까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 나도 이제 곧 경찰이 되니까 수사에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제 말에 마땅치 않았던 아버지는 저를 보고 한참을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쳐다보셨어요. 아빠, 저도 이제 곧 있으면 진짜 경찰이 되잖아요. 그런데 제 친아빠의 범인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경찰로서 일하겠어요? 정말 조심하고 알아내면 꼭 아빠에게 먼저 알려드릴게요. 저도 돕게 해주세요. 아버지는 긴 숨을 내쉬더니 방에 가셔서 항상 가지고 다니시는 지갑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고 오래된 수배지 한 장을 꺼내어 저에게 건네셨습니다. 저는 수배지를 손에 들고 제 부모님을 죽인 원수의 얼굴을 처음 마주하게 되었어요.
뾰족한 얼굴에 긴 장발을 하고 얼굴은 그렇게 험악하게 생기지 않은 남자였습니다. 사기전과 오범으로 자신이 대기업 사장이라고 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수천만 원을 갈취했는데 그 안에는 전 재산을 투자하고 안타깝게 목숨을 끊은 사람이 몇 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 친아버지가 길을 쓰고 찾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거의 꼬리를 물었는데 그 사람이 아버지의 복부를 찌르고 도망을 갔다고 해요. 저는 수배지를 챙겨 들었습니다. 유리야, 다시 한번 너에게 말한다만 나는 사실 네가 이 일에는 끼어들지 않았으면 한다. 어쩔 수 없이 너에게 이렇게 그놈의 수배지를 주었지만 그래도 아빠는 우리 딸 안전이 먼저니까. 네, 꼭 약속 드릴게요. 무리하지 않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아버지께 그렇게 말은 드렸지만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놈의 수배지를 들고 저는 다시 학교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만난 그에게 저의 고민을 그리고 저희 집의 사정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말하면 조금은 답답하고 끓어오르는 속을 가라앉힐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나의 친부모님이 따로 계시다는 것과 어떻게 돌아가시게 되었는지 다 말을 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어. 너희 집에 갔을 때 그런 느낌을 하나도 못 받았거든. 정말 너를 친딸처럼 아껴주셨구나. 정말 훌륭한 분들이다. 그렇지. 나도 어제 처음 알았어. 한 번도 나에게 출생의 비밀이 있을 거로 생각해보지 않았거든. 어릴 때 동생이랑 성격이랑 외모가 안 닮아서 싸울 때마다 엄마한테 동생 어디서 주워왔냐고 말은 몇 번 했었는데. 그럼 친부모님을 죽인 그 범인은 못 잡은 거야? 아직까지 못 잡은 거 보면 정말 꼭꼭 숨어 있나 보네. 경찰이 되면 그 수사부터 하겠구나. 당연히 그래야지. 원수는 꼭 갚아줘야지. 그렇게 마음 편하게 살게 할 수는 없지. 저는 그에게 그렇게 말하며 제 부모님을 죽인 그놈의 수배지 전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보면서 한참을 멍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유리야, 이거 나 하나 복사해서 가도 될까? 나도 같이 찾는 거 도와줄게. 저는 수배지를 그에게 복사해서 건네주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받아들고 오늘은 머리가 아파서 돌아가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제가 그를 본 마지막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며칠 동안 연락을 해도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와 같이 방을 쓰는 동기에게 물어보아도 자기도 모르겠다고 일어나 보니 방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의 우직하고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그를 알기에 그 혼자 그 사람을 찾는 건 아닌지 걱정했지만 그가 어디 있는지 찾지 못했습니다. 그가 있을 만한 교내의 모든 곳을 찾아봐도 모습이 보이지 않았죠. 며칠을 그렇게 흐르니 걱정이 되었습니다. 수십 번을 전화를 걸어도 핸드폰은 꺼져 있고 동기 말로는 방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때 아버지께 전화가 왔습니다. 유리야, 그놈 잡았다. 너희 부모를 죽인 그놈 말이야. 그놈을 알고 있다고 익명의 제보 편지가 왔는데 정말 그놈이 이름도 바꾸고 태연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더라. 저는 학교에 저의 사정을 말씀드리고 바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보고 그가 있는 취조실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유리창 너머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책상에 머리를 박고 있었습니다. 저는 취조실 안으로 아버지와 함께 들어가 그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니 고개를 드는데 사진보다 확실히 나이를 먹은 얼굴이었지만 얼굴의 특징적인 인상은 그대로 남아있더군요. 그리고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은 그의 얼굴이 너무 선해 보였다는 겁니다. 자세히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수배지의 사람과 달라 보일 정도였어요.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경수 씨 맞으시죠? 그동안 잘 숨어 계셨네요? 잘 지내셨나 봐요.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이시네요. 수배지와 다른 얼굴에 많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사람 죽이고 이렇게 잘 지내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유심히 쳐다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나를 알아요? 나는 아가씨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언제 만났던 적이 있던가? 낯이 있기도 하고.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제가 아버지를 닮았다는 걸 말이죠. 23년 전 수원에서 형사 한 분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적 있었죠? 그 형사분이 제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저의 어머니마저 충격으로 세상을 떠나셨고요. 제 말에 그의 두 눈이 커다래졌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내려와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때는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선처해 주시면, 아니, 제발 제 아들만 모르게 해주십시오. 그 녀석이 알면 충격을 받을 겁니다. 죗값은 다 치르겠습니다. 제발 아들이 모르게 해주십시오. 저는 아들에게 비밀로 해달라는 글을 보면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떤 생각하고 있어야 저런 말을 태연하게 내뱉을 수가 있는지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기보단 자신의 죄를 모르게 해달라는 부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마지막 한 점의 용서조차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정말 뻔뻔하시네요. 자기 손으로 몇 명의 가장을 죽인지는 아세요? 당신이 사기를 쳐서 2명의 가장이 목숨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직접 그 손으로 죽이셨죠. 그런데 감히 저에게 아들이 모르게 해달라는 말을 내뱉을 수가 있나요? 당신 아들은 티끌 하나 묻히기 싫었으면서 남의 인생은 그렇게 짓밟아도 되냐는 말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 녀석은 경찰대학을 다니고 있어서 곧 있으면 임명식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녀석 성격상 제가 이런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면 스스로도 용서를 못할 아이입니다. 제발 아들만 모르게 해주십시오. 임명식을 앞두고 있다면 그의 아들은 분명 제 동기들 한 명이었습니다. 경찰대요? 저도 경찰대를 다니고 있는데 누구죠? 이번에 임명식을 앞두고 있다면 저는 말을 하다가 말을 멈췄습니다. 설마 아니길 빌었습니다. 우연이길, 그가 사라진 것은 우연이길 빌었어요. 이 사람의 아들이 제발 그만 아니기를 말입니다. 한동훈, 제 아들 이름입니다. 혹시 아가씨도 알고 있나요? 혹시 제 아들을 알고 있다면 그놈의 성품을 알고 있을 겁니다. 저를 절대 용서하지도, 그리고 자기 자신도 용서하지 못할 아이입니다. 너무 울고 나서 구부러지지 않는 아이입니다. 제발 그 아이가 모르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 입에서 그의 이름을 듣고 왜 갑자기 그가 사라졌는지 알 것 같았어요. 제가 수배지를 보여준 순간부터 그는 자신 아버지의 얼굴을 알아봤던 겁니다. 그렇게 자신이 정직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아버지가 사기꾼의 살인범이라는 것을 알아버렸던 것이죠. 며칠을 고민하고 또 괴로워했겠죠. 그리고 그는 그답게 올곧고 대쪽 같은 성격답게 선택을 했을 겁니다. 구부러지지 못하고 부러져 버린 거죠. 동훈이 이미 알고 있어요. 제가 당신의 수배지를 동훈이한테 보여줬으니까요. 당신을 신고한 게 아마 동훈일 거예요. 그리고 동훈이 이미 학교를 떠났습니다. 제가 당신의 수배지를 보여준 다음부터 모습을 감췄습니다. 저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오열하면서 제 손을 꽉 잡고 애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제 아들 좀 찾아주세요. 그 녀석 며칠 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를 보고 꽉 끌어안더니 아무 말 없이 절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때는 그 녀석이 싱겁게 왜 그러나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무슨 일이 생기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가씨, 우리 동훈이 친구죠? 제발 그 녀석 좀 찾아주세요. 저는 제 손을 잡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그가 그렇게 떠났다면 그게 그의 선택일 테죠. 저는 그의 선택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에게는 절대 그를 찾지 않겠다고 말을 했지만 저는 그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저에게 죽을 죄를 지은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해 그의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저는 누구보다 그의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아빠, 동훈이를 찾아야겠어요. 그 살인자를 용서할 수는 없지만 그에게까지 죄를 묻고 싶지는 않아요. 아버지를 신고하고 지금 너무 힘들어할 거예요. 아빠, 동훈이를 찾게 도와주세요. 아버지는 저의 어깨를 토닥거렸습니다. 너는 괜찮은 거야? 동훈이가 그 사람 아들이라서 많이 충격받았을 텐데 찾아도 힘들어질 거다. 그건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일단 동훈이가 무사한지 알아야겠어요. 하지만 그는 경찰관 임명식 날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마지막 행적지는 바닷가의 절벽 위라고 하더군요. 새벽에 산을 오르던 분들이 키가 큰 젊은 청년이 절벽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봤다고요. 그들은 새벽에 혼자 일출을 보러 온 사람인 걸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는 수도권의 한 경찰서로 발령이 내려졌습니다. 근무가 끝나고 틈틈이 그에 대한 추적을 이어갔지만 그의 마지막 행적은 여전히 그가 마지막에 멈춰선 그 절벽 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거기서 바다로 뛰어내리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제게 내놓으시더군요. 아직 재판 중이라 구치소 생활 중인 그의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래도 그에게 아들의 소식을 전해주는 게 저를 위해 아버지를 희생시킨 그의 마음의 보답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카키색의 수의 착용한 그가 유리창 앞에서 앉아있더라고요. 그는 경찰 정복을 입은 저를 보고 두 손을 꽉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인 것이 저에 대한 예의도 그리고 사죄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장 원하는 것은 아들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생존해 있는지 알고 싶어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다른 설명 없이 바로 그가 궁금한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동안 동훈이가 어디로 갔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저도 동훈이가 당신의 죄를 짊어지고 자기 자신을 희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미 당신을 고발한 당시에 그의 죗값은 다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동훈이 어디 있습니까? 건강합니까? 이 아비를 원망 많이 하지요. 그 아이 잘못이 아니라고 꼭 전해주십시오. 잘못은 이 아비가 했으니까 다 이 아비가 죗값을 받을 테니까 무사하다면 얼굴 한 번만 보러 와달라고 해주십시오. 아들 녀석의 얼굴을 봐야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를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길게 숨을 내뱉었습니다. 그를 찾는 부성애가 참 애잔하게까지 느껴지더군요. 저는 그동안 동훈이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저를 만나고 이틀 후에 학교를 빠져나가 바로 당신에게 들린 것 같더군요. 그리고 바로 경찰서에 익명의 편지를 붙이고 고속버스를 타고 여수로 향했더군요. 그곳에서 배를 타고 금오도로 향했습니다. 여행객들이 신선대 절벽으로 향하는 것을 본 것이 마지막 목격지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제 말에 두 눈을 커다랗게 떴습니다. 지금 여수 금오도라고 했습니까? 정말 동훈이가 그곳을 갔다고 합니까? 절벽 새길을 걸어가는 걸 정상으로 가는 등산객들이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게 동훈이의 마지막 행적입니다. 그 뒤를 아무도 동훈이를 목격한 사람도 흔적도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러다가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아니라고 말해. 아니라고 말하라고. 그 녀석 혼자 그곳을 갈 리가 없잖아. 거짓말하지 마. 그의 아버지는 구치소의 유리창을 두드리자 교도관이 안으로 들어와 그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가 나가자 저는 구치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저도 그의 아버지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라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제가 다녀간 일주일 뒤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포기했다고 아버지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네주셨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저에게 남긴 편지였죠. 그동안 제게 한 번도 내뱉지 않았던 사죄의 내용이 그곳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마 아들은 저를 절대 용서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엄마를 닮아 흐트러지고 바르지 못한 것을 못 견디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사랑하면서 나도 그렇게 바르게 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내 손은 더러워졌어도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가씨와 아버지의 어머니가 그렇게 된 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당시에 아내가 동훈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죄짓지 않고 모든 것에 대해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그쪽 아버지가 저를 계속 추적하며 쫓아왔습니다. 바로 코앞까지 온 형사를 보고 제 모든 것을 잃을까봐 너무 두려워졌습니다. 제가 제발 그냥 눈 감아 달라고 빌고 또 빌어도 안 된다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정신이 나가서 항상 가지고 있던 작은 잭나이프로 찌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변명처럼 들리는지 모르지만 정말 처음부터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마 제 아들은 제 엄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들과 함께 아내의 고향인 그곳에 재를 뿌렸었습니다. 그리고 염치불구하고 부탁드립니다. 제 시체를 화장하게 되면 아들과 아내가 있는 그곳에 뿌려주십시오. 그 편지를 읽은 아버지는 그곳에 재를 뿌릴 자격도 없는 자라고 욕을 퍼부으셨어요. 자신의 죗값도 받지 않고 도망친 사람은 그럴 자격도 없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의 유골은 결국 미연고 유골로 처리되었습니다. 저는 가끔 근무하다가 그 사람이 아무 일 없이 경찰이 되었으면 참 좋은 경찰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는 결국 아버지의 죄를 용서하지 못했기에 더 좋고 바른 경찰이 되었을 거라고요. 문득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선과 악은 종이장처럼 맞닿아 있는 것처럼 사람 안에 존재하는 그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는 합니다. 단지 우리는 선이 되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라고 말이죠. 저는 여전히 그를 찾고 있습니다. 아직 그의 행방을 모르니까요. 그의 시신도 그를 닮은 사람을 찾았다는 신고도 없었으니까요. 그가 어딘가 숨어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를 다시 만난다면 나는 그를 용서했다고, 다 아버지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친부모님의 안타까운 사정을 알게 된 후 가끔은 모든 게 꿈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잠에서 깨면 모든 게 그 전처럼 다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인간의 삶이란 게 참 좋은 일만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경찰 일을 하다 보니 저보다 더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분들이 어쩌면 이렇게도 많은지 참 안쓰럽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 좋은 부모님을 만나 행복하게 자란 게 얼마나 행운인지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죽일 듯이 원망하고 또 용서를 하신 적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각자의 사연은 다르겠지만 여러분의 용기에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저의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